서울 중구 성동을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입니다. 지금 원내 대변인도 맡고 있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언론계에 계시다가 예. JTBC 이제 아나운서를 하셨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 출연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역할이 좀 바뀌네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방송하는 분들은 이제 질문하는 사람 보통 인터뷰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현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답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인터뷰가 된 것이 가장 큰 예. 차이인데요. 뭐 인터뷰일 때는 핵심적인 내용, 지금 앵커도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예. 상대방에게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 생각과 철학을 끄집어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이제 해답과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 완전 역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아무래도 또 이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이전에 이제 방송할 때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견제하고 어떤 그런 감시 기능이었다고 하면은, 예.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제 국가적인 틀에서 무엇이 적합하고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좀 진지하게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라는 면을 더 좀 중시하게 그렇죠. 되게 되는데 이번 총선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같이 이제 아나운서 하시던 동료분들이 선후배들이 네네네. 이제 같이 이 정치권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고민정 의원도 계시고 또 배현진 의원 또 한준호 의원까지 이렇게 좀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이렇게 선전하게 된 좀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고민정 의원, 배현진 의원, 한준호 의원 저하고 좀 친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도? 지내고, 네,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요. 예. 특히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KBS 후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JTBC 가기 전에 KBS에 일을 해서 예. 같이 신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방송인이 이제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대중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호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호감도 측면에서 다른 경쟁 후보에 비해서 좀 앞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인정받고 또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은 그 언론사가 달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친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 대변인 저쪽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예. 자주 만날 기회가 많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장님과 같이 이제 동석해서 여야 만남을 할 때도 만나게 되고 예. 또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뭐 사석에서 만날 때 대변인은 참석을 하거든요. 네. 같이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뭐 요즘 뭐 이 언론 개혁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이제 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갖고 있는 생각 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있을 때 가장 큰 흐름은 예.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언론계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뉴 미디어가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이 정보가 거짓 정보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정보가 유통되고 생산되는 구조들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아마 언론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본 기능이라고 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이 기능을 충분히 살려주는 대신에 가짜 뉴스라든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존의 언론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책임이 중요하죠. 언론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초선 의원이시지만 또 원내 예, 대변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최근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를 내기로 확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좀 편차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민주당이 일단은 이런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당원 당규를 바꾼 부분들.
그 이낙연 대표님도 이제 분명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제 공식적으로요. 이제 거듭 사과하는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얘기를 앞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정 공백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과한다는 말씀을 이낙연 대표님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어떤 참여 속에서 대표를 뽑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건데, 그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당은 이제 정치적 충원을 해서 그 새로운 인물을 대표로 뽑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책임을 짓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정당의 그 책임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정 공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책임이 있지만 또 앞으로의 어떤 정치 역할에 있어서의 공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지만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이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새로운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서 다음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이 좋은 후보를 선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당에 쇄신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래야만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심판에 또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또 심판에 주사위를 던져주는 것이 정치의 원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의 후보 서울시장, 부산시장 좀 후보 선정 작업은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건가요? 지금 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기획단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출범을 하고 거기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검증위원회인가요? 여기도 또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보자 검증위원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다 보니까 잘 몰랐던 또 이 당원 당규가 좀 바뀐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선출직 공직자가 이제 임기의 4분의 3을 맞추지 않고 다른 선거에 도전을 하면은 이 경선 득표수의 25%를 이제 감산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대선은 제외돼 있었습니다만 광역단체장 후보도 이제 제외해서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이 쉽게 이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에 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걸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거는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도 뭐 저희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는데. 요게 다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같은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때 정당이 정책 충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할겠냐. 그러면 정치의 경험과 연륜이 쌓여 있고 검증 가능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땀이 되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훈련을 받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을 정당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에서 이제 구조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후보가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국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검증을 받은 후보가 나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요? 저는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만한 이 정치 예비군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충분히 이제 검증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뭐 여론이라고 하는 게 늘 또 들쭉날쭉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공고한 편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좀 예전 같지 않다 또 이런 평가도 있어서. 요거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는 저는 민심의 잣대라고 봅니다. 그 민심의 잣대이기 때문에 모든 당은 그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이 공당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특히 서울 민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잣대가 적용이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 감면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특히 정책적 요인이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여기는 또 세금과 관련된 경제적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예. 시민들의 민감성이라는 자극적 요소가 다가와서 아마 민심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 싶고요. 요 부분을 민주당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또 대안적인 모델이라든가 또 다음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추이를 읽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경제 문제가 가장 네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3세 감면 기준을 6억으로 둘 것이냐 9억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도 예. 정당 내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심의 추이에 정당도 민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지만 정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여론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당내에서도 그렇고 지역도 또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여타를 다 고려했을 경우에 그래서 고민 끝에 6억으로 결정될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제3세 감면 기준의 혜택을 좀 더 덜 받았다라고 하는 비판론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론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다 보니까 이 경제부처 수장이 이게도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요. 엄청 예. 힘들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사의 표명을 하면서 이제 해프닝 네네. 같기도 했는데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볼까요?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했다는 좀 평가도 있고 또 대통령의 좀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레임덕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임을 질 때 정책으로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정책의 수장은 관료죠.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서는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세 감면 기준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매우 있었어요. 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부처에서 바라보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으로 좀 읽혀지고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그 사표를 반려하고 재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락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레임덕은 아닌 겁니다. 네. 언론에서 이제 연말 개각 가능성을 이제 보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역시 관심을 끄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어떠세요? 원내 대변인으로 계시니까 또 이런저런 또 이 분석과 얘기를 또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에서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일관성도 있지만 또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러면 새로운 어떤 변화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의 개각의 여론은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는 내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에서 예. 나온 아마 정책 해석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네. 예.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행보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정치는 사실은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말을 통해서 이 권력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기간에서 그 모습이라든가 그 이후의 언어 그리고 행태를 보면은 정치인의 모습에 다가오지 않았느냐라고 해석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의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하는 모습, 또 월성 1호기와 관련돼서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인데 법에 잣다라고 하는 검찰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민당의 입장이죠. 그리고 그것이 검찰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할 문제냐라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정책적 사안이라고 할 때, 그럴 때 그것 자체가 정책 행위로 일으켜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공수처장 후보는 여당에서는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공처장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날 공처가 출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출범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야당의 어떤 지연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야당에서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예, 어느새 그 인터뷰 시간이 다 됐나요? 돼서요. 공처는 좀 신속하게 가야 되는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